이 이야기는 시 외곽에 있는 어느 한적한 학원에서 날 포함한 20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은 일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학원 측에서는 협박 반, 설득 반으로 발설하지 말라며 우리를 압박해왔지만 이젠 공개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쓴다. 중학교 2학년의 초겨울날, 당시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울방학 특별 합숙을 위해 학원에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었다. 그곳은 합숙 전문 학원으로 방학 내내 그곳에서 먹고 자며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해야만 했다. 난 경상도 내에서 꽤 알아주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방학을 포기했다. 부산에서 이름을 날리던 이 학원은 외곽 지역에 첫 번째 분원을 내고 대략 200여 명의 정도의 학생들을 받았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의 그 실망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학교 뒤편은 온통 산이었고 근처에는 민가 몇 채와 논밭이 전부였다. 굉장히 독특했던 점은 교실과 기숙사 내부, 식당부터 학원 담벼락까지 모두가 흰색이었다는 것이다. 한적한 곳에 지어진 새하얀 건물은 흡사 외떨어진 곳에 있는 음산한 병원 같았다. 저녁마다 뒷산으로 지는 새빨간 노을빛까지 어우러지면 그 모습은 아름답기보단 왠지 기괴하고 불쾌해 보였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수업 준비하랴 서로 친해지랴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런데 학원 생활이 2주째 접어들 무렵부터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학원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하지만 2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고작 몇 명이 귀신을 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착각을 했다거나 악몽을 꾼 거라 치부해버렸다. 당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새벽에 우물 근처에 있는 벤치에 누군가가 홀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학원은 교실 건물과 기숙사 건물 2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물과 벤치가 있는 작은 공원 같은 게 조성되어 있었다. 2층부터 4층까지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는 창문에서 내다보면 벤치 쪽이 바로 보였다. 취침시간 이후에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예 잠겨지기 때문에 당시 담배를 피웠던 학생들은 새벽에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흡연을 했었다. 그때 그 혹한의 겨울 새벽 시간에 누군가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장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도 있었고 누군가 기숙사 출입문에 딸린 작은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단 말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당시 같은 반에 지환이라는 남자아이가 세은이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며 공개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었다. 하룬 지환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며 이야기를 털어놨다. 창문을 등지고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문득 몸을 돌리며 눈을 떴는데 눈 앞으로 보이는 창문 밖에 웬 여자아이 머리가 쑥 하고 올라왔다고 한다. 자세히 보니 그게 바로 자신이 짝사랑하던 세은이의 얼굴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세은이가 몸을 심하게 떨며 울기 시작했다. 세은이도 간밤에 꿈을 꿨는데 자신이 기숙사 창밖에서 지환이가 자는 걸 지켜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세은이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나가버렸다. 세은이가 떠나자 학원 분위기는 또다시 술렁거렸고 선생님들은 더욱 엄격하게 학생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들이 특히 많이 동요했고 남자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재밌다는 듯 조를 짜서 밤을 새워가며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자고 나서는 녀석들도 있었다. 며칠 후 옆반을 담당하시던 남자 사감 선생님께 우연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얼마 전에 사감 선생님들끼리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며
눈이 저절로 떠졌다는 것이다. 그때 방구석에 있는 하얀색 대형 히터가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형체가 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다고 한다. 선생님이 몸을 일으켜 다가가려는 순간 그 형체가 선생님을 향해 다가오더니 방 밖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단다. 선생님은 곧장 방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해봤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으며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학생 수를 하나하나 세어봤는데 정원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 대체 누가 선생님의 방에 다녀갔단 말인가? 이 형체를 본 건 선생님뿐만이 아니었다. 친한 친구 명훈이도 학원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히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 턱을 괜 채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여자를 봤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우린 이 학원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 새벽 3시 무렵 아래층에 있는 여자 기숙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기숙사의 모든 층에 불이 켜졌고 사감 선생님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통제했다. 예상외로 2층의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여자아이들은 저마다 울먹였고 선생님들은 구급약을 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새벽에 여자 기숙사 방에 문제의 그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떤 여자가 각 방마다 공통으로 설치된 하얀색 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처음 발견한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자 그 형체는 문 밖으로 사라졌는데 이걸 목격한 학생들이 무려 4명이나 되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학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붕 떠버렸고 도무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퇴소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속출했고 사태 수습을 위해 타 지역에 있던 원장이 조만간 직접 방문해갔다고 했다. 기분 나쁜 노을이 학원의 뒷산으로 지고 주변이 완전히 어둠에 잠겨버리면 모두 기숙사 안에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을 했다. 며칠 후 모두 축 처져서 수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평소 말이 별로 없고 무척 차분한 성격이었던 현숙이란 친구가 갑자기 자지러지며 소리를 꽥 질러댔다. 안 돼. 뭐 하는 거야? 안 돼! 선생님! 빨리 도망가요! 그런 현숙이의 모습에 모두 놀랐고 선생님이 현숙이를 진정시켰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현숙이는 그 이상한 남자는 어디 갔냐? 선생님은 괜찮으시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했다. 현숙이의 말은 이랬다.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앞쪽 출입문이 스르르 열리더란다. 그리고 온몸이 심하게 창백한 남자 하나가 한 손에 칼을 들고 교실 안으로 불쑥 들어와서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는데 현숙이와 눈이 마주치자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더니 칠판 앞에 서 계시던 선생님의 배를 칼로 마구 찌른 후 현숙이를 보며 씩 웃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수학 선생님이 급성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그 소식을 들은 현숙이는 바로 퇴소를 해버렸다. 모두 이 학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학원으로 온 원장은 학생들 모두 부산 본원에서 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말했다. 귀신 때문에 학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도 없었지만 그러기엔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고 선생님들마저 그만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학원을 옮기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짐을 싸며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학원을 옮겨가기 위해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나왔는데 친구 하나가 우릴 마당에 있는 우물 쪽으로 데려갔다. 혹한의 추위 탓에 우물은 항상 얼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우물 가운데 부분이 깨져서 구멍이 나 있었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살짝 솟아 있었다. 그렇다면 밑에서 위로 깨졌다는 건가? 그 순간 새벽에 우물 앞에 앉아있던 사람 형체 모습이 생각나서 소름이 확 돋았다. 긴 머리에 창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성별을 알 수 없던 그 형체. 나 역시 새벽에 얼핏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게 200여 명의 학생과 1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은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우리 모두는 부산의 본원에서 나머지 수업을 받았고, 학원 측에서는 쓸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며 우리를 압박했다. 어린 마음에 모든 게 두려웠던 우리는 그 일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그냥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당시 친했던 학원 동기생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 사연을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 제보할 것이니까 함께 하자는 것이다. 녀석들은 보다 완벽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문제의 그 학원을 찾아갔고, 인근의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찾아가 봤다고 한다. 그 학원터는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의 터와 이어지는데, 그 작은 산 바로 뒤에 수백 개의 묘지가 있었다고 한다. 5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그런 곳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공동묘지의 한쪽 귀퉁이를 밀어내고 학원 건물을 지은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공사 도중에 마을 토박이로 살아오신 어르신 한 분이 공사장까지 찾아와서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시기도 했고, 실제로 공사를 하며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의 입소를 불과 며칠 앞두고는 마무리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인부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랴부랴 흰색으로 대충 정리를 했다 한다. 게다가 근처에 있는 계곡에서는 해마다 익사사고가 일어나서 무당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구슬한다고도 한다. 그 일 이후로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 앞을 한번 지나갔던 적이 있었다. 학원터와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과 울산 근처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하얀 건물 2채가 덩그러니 있다면 바로 그곳일 것이다. 가슴속에 묻어든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다. 그때 우리가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역시 터가 문제였던 것일까? 내가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일이다. 초겨울로 막 접어들었던 어느 날이었다. 기숙사 주변은 특히 밤이 되면 아주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기에 난 너무 늦은 시간엔 출입을 삼가는 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방을 쓰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왜? 야, 여기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 하는데 빨리 오나? 어? 그건 뭔데? 지금 방장 형님 친구분이랑 같이 있는데 이 선배 장난이 아니다. 니도 와서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빨리. 평소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던 나는 곧장 방을 나섰다. 친구네 방으로 가보니까 벌써 너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치킨과 족발을 안주 삼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왔나? 이쪽은 우리 방장 형님 친구분이신 최 선배님이시다. 형님, 제 절친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은 최 선배는 첫인상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개량 한복으로 보이는 특이한 옷을 입고 구슬마다 특이한 장식이 그려진 염주를 목과 팔목에 두르고 있었다. 최 선배는 기수련을 한다는 조금 특이한 단체의 소속이었는데 그곳에 푹 빠져서 학교도 2년이나 휴학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최 선배는 귀신 소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선배, 진짜 귀신을 불러내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긴 한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는 무당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신사바 같은 거 수십 번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글쎄, 에이, 선배, 알고 계시는 것 좀 풀어주세요. 에? 최 선배가 소속된 그 단체에는 무당들도 꽤 있었는데 기수련을 받는 도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호기심에 유심히 봤다고 한다. 우린 버스가 끊기기 전에 일어나야겠다는 선배를 붙잡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사정한 끝에 귀신 소원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고 사실 난 좀 무서워서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내용은 이렇다. 선배는 우리 학교가 이 근방에선 음기가 센 곳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캠퍼스 내에서도 어떤 곳을 지날 때면 괜히 심하게 서늘한 곳도 있었다. 귀신 소원술은 날씨와 재료 그리고 정성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첫 번째, 날씨라 함은 음의 기운, 즉 달빛이 아주 밝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를 말한다. 두 번째는 재료인데 북쪽을 정방향으로 하고 있는 하얀 병풍이나 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람의 피였다. 절실한 기운을 보이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피만한 게 없는데 닭피도 괜찮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나무로 만든 향료와 소원술에 필요한 부적, 그리고 깨끗한 물이 있으면 의식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가 모두 준비된 셈이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2, 3시경 달빛이 밝은 날에 정북쪽을 향해 놓여진 새하얀 병풍이나 벽에 준비했던 부적을 붙인 다음 깨끗한 물에 피를 섞어서 병풍이나 벽 쪽에 뿌리는 걸 일주일 이상을 꾸준히 하면 조금씩 다가오는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방장형과 친구는 당장 해보자고 나섰다.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생각한 나는 두 사람이 재료를 구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줄 알았다. 그로부터 5일 후 친구 녀석이 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서는 재료를 모두 구했다며 오늘 새벽부터 소원술을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방장행님이 수업시간에 최선배 들들 볶아서 얻어온 부적이다. 시장 가서 닭피도 좀 얻어왔고 장소도 정했다. 기숙사 옥상에 정북쪽으로 나있는 하얀색 벽이 있거든. 마, 니 그걸 믿나?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될지 안 될지 두고 보면 알까 아이가.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에 옥상으로 올라갔고 난 그런 그들을 한심하게 여겼다. 그들을 따라 소원술에 한두 번 동참했던 나는 이 새벽 추위에 덜덜 떨며 이런 짓을 하느니 잠이나 좀 더 자는 게 낫겠다며 그만두고 말았다. 최 선배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영혼을 불러낼 수가 있다면 아무나 다 무당을 할 거라며 제풀에 금방 지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로부터 대략 열흘 정도 지난 후 친구 녀석이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임마 이거 쓸데없는 짓 하더만 감기라도 걸렸나? 걱정스런 마음에 방으로 가보니까 녀석은 때낮에도 무척이나 어두컴컴한 방 안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는 것이다. 마, 니 수업 왜 안 나오는데? 야, 어디 아프나? 감기 걸렸는갑다. 아이 새끼 그럴 줄 알았다. 씨, 허구한 날 새벽마다 쌩 난리를 치더만. 약은 먹었나? 이상하다. 뭔 소리고? 뭔가 이상해. 며칠만 하고 관두려고 했는데 진짜 이상해. 친구의 말은 이랬다.
소원수를 시작한 지 5일째가 되던 날, 그때부터는 닭피를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흐른 피를 가지고 했단 것이다. 친구의 방에는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창밖으로는 기숙사 뒤쪽에 작은 뒷산과 몇 년 전에 짓담한 기숙사 건물 한 동이 보였다. 그런데 소혼수를 시작한 첫날부터 창문 밖으로 기숙사 폐건물의 어떤 물체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처음엔 개꿈이려니 했는데 그 형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닭피가 아닌 친구와 방장형의 피를 쓰기 시작한 후부턴 그게 매우 빠르게 기숙사 창문 쪽으로 다가왔고 이틀 전에는 그 형체가 남자라는 걸 알아냈다고 한다. 의식을 시작한 지 6일째가 되던 날 새벽, 점점 다가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또렷해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방장형이 머리를 감싸준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단다. 형, 남자 맞지? 야, 니도 같은 꿈 꿨나? 아이씨,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는 그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또다시 꿈에 나타나서 친구를 보며 웃었다는 것이다. 진짜 무서웠다. 내를 보면서 웃는 그 모습이 마치 내를 질릴 때까지 같이 놀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느낌 들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가. 당장 그만둬라. 안 그래도 형이 재료들 다 갖다 버렸다. 친구는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 듯 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새벽마다 이상한 것에 시달려야 했고 2주 정도가 지나자 얼굴이 심하게 수척해졌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최 선배를 찾아갔다. 대충 상황 설명을 들은 선배는 그 남자 영가가 자신을 부른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미안하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우리 단체에서도 금지하는 건데 호기심에 알아낸 게 그만. 너희들이 진짜 할 줄은 몰랐다. 야, 이거 진짜로 소원소리가 우리가 진짜로 귀신 부른 기라고. 근데 이상한 게 있다. 너희들 닭피 썼다고 했지? 귀신들은 닭피를 싫어하거든. 혹시라도 니들이 해볼까봐 일부러 닭피라고 알려준 건데. 선배, 실은 우리 피도 좀 썼어요. 뭐? 둘 다? 네. 그 말에 최 선배는 적잖이 놀라는 것 같았다. 니들 귀신 씌우려고 아주 작정을 한 기가. 이 주변에 잡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로부터 며칠 후, 최 선배가 부적과 복숭아나무 가지를 몇 개 구해와서 친구 방에 임시로 비방 같은 걸 해주었다. 이틀 후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꿈에 여전히 그 남자가 보이긴 하지만 창밖에서 빙빙 돌기만 할 뿐 쳐다보거나 다가오진 않는다고 했다. 친구는 몹시 불안해 보였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나름 안심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와보니까 친구와 방장형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몹시 불안해 보였다. 내 착각인 건지 멀리서 봐도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두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방장형이 담배를 끈 후 다리를 쩔뚝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난 불길한 마음에 곧바로 두 사람의 방으로 달려갔다. 다들 괜찮나? 민우야. 민우야. 신발 잡기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형은 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대고 있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남자가 또다시 나타나서는 한동안 창밖을 서성거렸다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던 남자가 대뜸 소리를 지르더니 눈을 부릅뜬 채로 형을 노려보며 창문 쪽으로 훅 달려들었다고 한다.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 어서. 어서. 방장형은 다리를 창문 아래쪽으로 그렇게 뻗은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남자가 창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형의 다리를 잡아당겼다고 했다. 형은 이를 악물며 버텼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몸이 절반 이상 창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막 빠지려던 순간 친구가 형을 깨워준 덕분에 눈을 떠서 몸을 일으켜 봤더니 다리가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둘 다 그 귀신한테 끌려갈 거다. 역시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노? 어떡하면 좋냐고. 난 곧장 최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도움을 청했다. 선배는 사람의 피로 불러낸 것이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며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다. 몇 시간 후 밤 9시가 다 되었을 무렵 선배가 우릴 찾아왔다. 진짜 미안하다. 본원에 가봤는데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단다. 소원된 귀신이 한이 깊은 남자 귀신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쪽에 기숙사 폐건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선배, 그럼 이제 어쩌면 좋아요? 에? 말 좀 해보세요. 일단은 내가 사정사정해서 이거 가지고 왔다. 선배는 노란색과 빨간색의 글씨가 가득 적혀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부적을 내밀었다. 그리고 천하무적 관운장, 의막처 근총, 천지팔위제장, 어울용 사파야. 선배는 부적을 들고 주문들을 외웠고 두 사람은 아무 의혹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일단은 본원에서 알려준 대로 조치를 했으니까 오늘 밤만 견뎌봐라. 그게 또 찾아오면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 그렇다면 승산이 있다. 다음 날 아침 난 눈을 뜨자마자 친구의 방으로 달려갔다. 친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있었고 방장형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야, 니 괜찮나? 그거 참 소리도 어지간히 지르더라. 같이 가자면서 막 달려오는데 최 선배 비방 덕분인지 뒤쪽으로 자꾸 물러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꺼지라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막 소리 질러버렸지. 그렇게 친구는 힘없이 웃어 보이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일주일 후 그동안 매일같이 꿈에 나타난 남자 귀신은 혼자 울면서 소리만 지를 뿐 더 이상 두 사람을 위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는 바로 입대를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장형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형은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그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이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나 역시 군대에 갔다가 제대 후 바로 미국으로 떠난 탓에 그 후의 일은 알 수가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기숙사 폐건물에서 경비 아저씨가 살해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고 친구와 방장형이 겪은 일은 학교 기숙사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순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다만 분신사반이 강령술이니 이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리 말을 하고 싶다. 특히 사람의 피로 하는 장난은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란다. 절대. 전 어릴 때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존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덕분에 유치원을 다녔을 때부터 주변에서 저를 이상하고 무서운 아이로 여겼었죠. 누군가는 저의 이런 상황을 신기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제가 어릴 때 겪은 일부터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고 어머니와 형, 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전주에 있는 큰 공사 현장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으셨고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죠. 급하게 이사를 가다 보니 조금 허름하고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구했는데 그곳은 5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진 작은 단지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단지 내에 묘지처럼 보이는 곳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고 형은 학교에 가고 집에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니 어르신 두 분이 한쪽 구석에서 쑥을 뜨고 계셨는데 전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 빤히 쳐다보실 뿐 아무 말씀이 없었고 조금 머쓱해진 저는 옆에서 쑥과 잡초를 뜯어다가 한쪽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녹이 쓴 베란다 창문이 열려지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저에게 뭐하냐며 소리치셨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자 어머닌 밖으로 뛰어나오셔서는 절 일으켜 세우시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에 맞은 것에 놀랐던 저는 억울한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 문득 그 일이 떠올라서 어머니께 그때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반투명한 유리창이 달린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는데 창문 너머로 사람 형체가 보여서 문을 열어봤더니 제가 집 뒤쪽에 있는 묘지에서 고개를 들고 눈을 까디집은 채 풀을 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 자리가 옛날부터 지역 주민들이 조성해온 공동묘지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땅 주인의 후손들이 건설사의 제안에 따라 아파트를 짓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연고 묘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 그대로 남게 되었던 거죠. 사실 그때 다른 가족들 역시 그 집에서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는데 무언가를 보기도 하고 그것에 홀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까지 했다더군요. 한 번은 제가 방에서 곤히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눈을 감은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엌 선반을 뒤지더니 과도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일곱 살의 어린아이였던 저는 미친 듯이 웃으며 제 손바닥을 과도로 찌르더니 칼 손잡이를 이리저리 마구 돌렸다고 합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말이죠. 제 손바닥과 엄지에는 그 일로 얻은 흉터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부모님은 급히 이사를 나갈 다른 집을 알아본과 동시에 용한 무당에게서 닭뼈로 쓴 부적을 수십 장 구해오셨습니다. 부모님은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이셨고 그 후로 한동안은 잠잠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집의 창문과 가구, 현관문 등에서 쿵쿵거리는 굉음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형이 현관문 앞에서 온몸이 비틀어진 채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며 경련을 일으켰고, 그 일로 형은 당분간 학교를 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야 형에게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던 형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상한 형체를 봤다고 합니다. (2미터에) 가까운 큰 키와 긴 생머리, 빗기 없는 얼굴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맨발의 여자가 이렇게 서럽게 울면서 형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이 동네에 사는 미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계단에서 소름 끼치게 웃고 있는 여자를 또다시 마주쳤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겨우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갈 수가 있었고, 그 후로는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역시 터가 좋지 않은 곳은 멀쩡한 사람들도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대략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뭔 일이고? 상재야, 바쁘나? 아니? 왜? 무슨 일 있나? 목소리가 왜 그렇노? 네, 내 부탁 좀 들어주라.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는 대기업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생이 며칠 전에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들어간다며 친구들이 잡아준 택시를 탔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역시 동생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동생의 차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동생이 술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제 주변에 동생의 차량 번호를 수소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인맥이 넓은 편인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 동생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며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차를 몰아서 인근 지역을 빙빙 돌아보기도 했지만 설 연휴가 다 끝나갈 때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냈고 4주 동안의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친구 동생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림과 예지몽, 유체 이탈 같은 현상을 밥 먹듯이 겪어온 저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낯설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친구 동생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러대며 곳곳을 살펴보던 그때, 안개가 뿌연 숲과 작은 언덕을 지나치자 바닥에 낙엽이 깔린 울창한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온통 녹이 슬고 이끼가 잔뜩 낀 채 심하게 파손된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20, 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의 시신이 차량 앞유리를 뚫고 나와 본넷 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에 불안해진 우리는 주변을 미친 듯이 훑어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마침내 동생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 차량은 조금의 파손도 없이 멀쩡했고, 가까이 다가가서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돌을 주워다가 운전석 유리창을 깨자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이내 친구 동생의 모습이 보였죠.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여기서 뭐하노?
니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당장 내리라, 씨. 그러자 보조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심하게 부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형,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고 부모님 잘 부탁한대. 진짜 죄송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둬.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생이 탄 차량이 언덕 경사로를 따라 아래로 쭉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뭐고 이거? 그때였습니다. 그래. 동생 소식 왔더나? 어? 아니, 혹시 내 동생 맞다는 말 없더나? 아직. 진짜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젠 화도 안 난다. 진짜 제발 무사히 있기만 하면 좋겠다. 야, 도움 못 돼서 미안하다. 근데 친구야, 저기 네 동생 곧 찾을 수 있을 기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며칠 내로 연락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하루 종일 꿈속의 장면이 떠오르며 기분이 찝찝하기도 하고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더군요. 전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녀석들에게 실종된 친구 동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 소식 왔더나? 상재야. 상재야. 야, 왜? 왜 그러노? 내 동생 죽었단다. 죽었단다. 순간 저는 제기를 의심했고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 동생은 송광사라는 절 인근의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차량 보조석에 앉아 연막을 피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처음 차량을 발견한 사람이 급히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확인을 해보니 동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 친구 어머니께서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과 따로 남긴 말 같은 걸 물어보셨고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구 동생은 마지막 순간에 저를 통해서라도 부모님께 죄송하고 사랑한단 말을 전하고 싶던 걸까요? 이 일을 계기로 친구들은 제 꿈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매사에 늘 조심하곤 합니다. 친구 동생의 명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빕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07년도에 군대에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친 저는 대구의 54단으로 입대 지원을 했습니다. 54단에서 훈련소 생활을 하면 대부분 편한 곳으로 간다. 만약 해안부대로 배정받으면 소위 말해 못되지만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다. 뭐 이런 풍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큰 그림은 보기 좋게 어긋나 버렸고 저는 해안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대에 곧 제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필 신병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근무는 바로 해안 매복 근무였습니다. 3인 1조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매복 근무를 서는 게 부대의 주요 임무였죠. 6명이 트럭을 타고 매복지로 파견을 나가면 3명은 지원조, 3명은 지휘조로 근무를 섭니다. 근무에 처음 투입되면 막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졸면 안 되는데 대대장 순찰이 보통 지원조 쪽으로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휘조 쪽은 경로도 복잡했고 또 그 복잡한 경로로 순찰을 온다고 해도 철문이 잠겨 있는 데다가 그 열쇠를 근무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대대장 순찰을 잘 잡아내면 초코파이와 따뜻한 커피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순찰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상병이 되고 나서 매복 근무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빛 하나 없이 아주 어두컴컴했죠. 최고참으로 근무에 투입된 저는 막내의 군기를 좀 잡아놓고 잠을 잤습니다. 최고참이 안 자고 있으면 병사들이 불편해해서 보통 몇 시간 정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잠을 자곤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뒤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함께 근무했던 권일병은 잠을 자고 있고 막내 녀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밖을 사사치 둘러봐도 막내는 보이지 않았고 거기다가 총까지 없었습니다. 어이, 권일병. 왜 안 일어나나? 권일병. 일병 권민우. 이 새끼가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정신 안 차리나? 야, 막내 어디 갔어? 예? 어디 갔지? 그런 권일병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전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언덕 아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권일병이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뒤따라 가보니까 막내가 총을 손에 든 채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권일병이 순간적으로 막내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덕분에 막내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일병은 막내의 뺨을 마구 때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황은규. 정신 좀 차리라. 야. 이 새끼가 니 우리 물 먹이려고 환장했나? 이 뭔 짓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막내를 부축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근무를 서면서 밤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 소리가 이상하게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듣고 있자니 왠지 슬픈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에 다른 노래 소리가 섞여 들리는 겁니다. 노래를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동요였는데, 동요? 예, 그 동요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오다가 그런 막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저 나름대로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5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피하고 싶었던 저는 병장 계급으로 매복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그날 역시 달빛 하나 없는 무척 어두운 날이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며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날이었습니다. 수통에 물이 얼어버릴 정도로 추위가 심해서 옷을 4겹이나 껴입고 병사 2명과 함께 지휘조에 투입되었죠. 그날 지원조에는 헬스팀으로 불리는 병사 3명이 들어갔는데 틈만 나면 모여서 헬스 이야기를 하는 녀석들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저는 같이 이야기하며 졸지 말고 근무 잘 서라며 녀석들을 묶어서 지원조로 보내고 지휘조로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막내가 이탈했던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앞서 말했다시피 순찰자가 온다고 해도 지원조가 뚫리지 않는 이상은 지휘조에 바로 올 일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했기 때문이죠. 전 막내에게 졸지 말고 근무 잘 서라는 뜻으로 소형 라디오를 건넨 후 모자를 푹 눌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함께 투입된 2사람이 양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놈들도 지휘조는 순찰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상병 계급이라서 굳이 깨워서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전방에는 파도 소리만 들릴 뿐 검은 물감을 칠해놓은 듯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거센 바람이 비바람을 막기 위해 쳐둔 천막 귀퉁이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백병장님, 상병 이기철입니다. 지금 밑에 민간인이 와서 수화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해안 먼 곳에 펜션이 하나 있었는데 여름에는 민간인들이 해안가를 거닐다가 지원조가 있는 암석지대 근처까지 오고는 했습니다. 펜션이라 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또 그곳으로 가는 길에 이름 없는 묘지들이 너무 많아서 분위기가 으스스한 게 투숙객들이 그곳을 찾아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알았다. 수고해라. 그렇게 무전을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겨울에 민간인이 지원조 근처까지 온다는 것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때 시간은 새벽 3시 무렵.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며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너무 추워서 그런가? 그때 갑자기 뒤통수가 따가워지면서 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파묻고 억지로 잠을 청하길 몇 분 뒤 지원조에서 무전이 울렸습니다. 백병장님, 백병장님! 말해라. 뭐가라노? 귀신이요. 뭐? 귀신이라니 뭔 소리고? 어떤 여자가 아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기를 얻고 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니 지금 내랑 장난하나? 아닙니다. 저 장난 아닙니다. 이 새끼가 그래도 빨리 잠 깨고 고마 끊어라, 이 새끼야.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칠 녀석들이 아닌데 참 이상했습니다. 전 이상병의 다급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따라 주변 분위기가 묘하게 을씨년스러웠고 함께 근무 중인 두 후임들 모두 자고 있어서 그런지 매복지에 저 혼자 남겨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겨우겨우 근무를 마친 저는 내무실로 돌아가서 지원조에 투입되었던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근무 중에 무슨 일 있었냐? 어? 그게 이상병의 말은 이랬습니다. 평소처럼 적당히 수다를 떨며 근무를 서고 있는데 지원조 막내가 갑자기 여자 사람 한 명이 왔다고 했답니다. 너무 어두워서 다들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건 아기를 업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매복지에는 총과 탄환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아서 한 명은 무조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화를 할 때는 2인 1조로 내려가고 한 명은 매복지를 지키게 돼 있죠. 이상병은 저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민간인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두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투광등을 지나 위로 올라오던 여자는 어둠 속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두 번째 투광등 아래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여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이상병이 아무리 소리치며 불러도 두 사람은 계속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여자는 그 험한 언덕길을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것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 이상병은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여서 매복지로 달려가 총을 장전했다고 합니다. 영창을 갈 각오로 이를 악물고 언덕을 보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더군요. 어느새 여자는 사라져버렸고 아래쪽에 있을 두 사람을 필사적으로 불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병은 야간 투시경으로 언덕길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언덕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더랍니다. 그곳은 예전에 군부대가 있었던 곳의 터였는데 폐허가 되어서 원형으로 철조망이 둘러진 곳이었죠. 제가 신병 때 선임으로부터 이 군부대 터에 얽힌 사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터에는 해안 매복만을 하는 작은 군부대가 있었는데 건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대 건물이 세워져서 사병들이 근무를 시작한 후에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총기 사고와 자살 사고가 많았는데 어느 날 야간 근무 교대자 2명이 오질 않아서 찾아봤더니 두 사람이 밖에 있는 화장실 건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도 처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찾던 사병이 이상한 웃음소리에 이끌려서 화장실로 가보니까 병사 한 명이 화장실 칸막이 위에 군화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목을 매달고 있었답니다. 시신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자 사병이 귀신이라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을 매단 사병과 함께 근무를 했던 사병이 화장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던 바로 그 소리였던 겁니다. 엄마. 엄마. 그 사건 이후로 사병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그 뒤로도 자살자가 속출하며 아기를 업은 여자를 봤단 말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자 결국 부대를 이전하고 그 건물을 헐어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그 부대가 있었던 터였던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며 두 사람을 부르던 이상병은 결국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철조망을 넘어 가까이 가보니 두 사람은 이상병을 본체만자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허리를 숙여서 바닥을 훑어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마치 아기를 달래는 듯이 두 팔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것은 예전에 매복 근무 중에 막내가 뭔가에 홀리듯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때 들었다던 그 동요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입을 다물라고 철저히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원주 세 사람이 이 노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전 지원주 다른 두 사람의 말도 들어봤죠. 두 사람이 언덕을 내려가는데 아기를 업은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새파랬고 철조망이 쳐진 공터 쪽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작전 중이라서 도와드릴 수가 없다며 여자를 돌려보내려던 그때 그런 아기의 울음소리가 마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처럼 귀를 마구 때렸고 여자는 우는 아기를 좀 안아달라며 포대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동요가 아기 울음소리에 섞여 들리며 정신이 멍해져 버렸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찾으러 갔던 이상병이 뺨을 때리고 소리를 쳐서 겨우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신들이 문제의 그 공터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천만다행으로 총기와 탄환에는 이상이 없었고 순찰도 오지 않았기에 전 이 일도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매복 근무가 제 군생활 중 마지막 매복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기를 업고 있던 여자는 누구며 그 터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건지 모든 궁금증은 의문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전역할 때까지 매복지에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곳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